그날 아버지가 숨을 멈추셨다. 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셔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천 번의 응급 상황을 지켜봤던 내가 그 순간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익숙한 심전도 소리도 차가운 병실 공기도 없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숨은 너무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의사로서의 나보다 아들로서의 내가 먼저 무너졌다. 아버지는 며칠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원 소동 없이 조용히 집에서 가고 싶구나.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다. 심장이 멎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아들인가, 의사인가? 그리고 그 어떤 교과서에도 응급 매뉴얼에도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 들려온 구급대원의 대답은 너무도 냉정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는 순간 무너졌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마지막을 봤던 내가 정작 내 아버지의 마지막에서는 한없이 무지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안방에서 마치 잠든 듯 떠나셨다. 그런데 나는 왜 그토록 당황했을까? 병원에서라면 나는 냉정했다.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유가족에게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으로서 마주한 죽음은 달랐다.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경험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전하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답을 너무 늦게 배웠다. 아버지의 눈은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절차가 뒤엉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너무나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응급실의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생명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가족은 울부짖고 어떤 가족은 침묵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준비된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평온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서 무너졌다. 아버지를 보내던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의사도 인간이다 라는 말을 실감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에는 누구나 무력해진다. 그 무력함을 막아주는 건 단 하나, 바로 미리 알기와 준비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내일 당신의 가족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무지로 인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남긴다. 나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그 후회를 막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오늘부터 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다.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내게 남긴 단 한마디의 교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그 시간을 존중하라. 그날 나는 울면서도 웃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조용히
따뜻하게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았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 후회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나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한다. 의사도 몰랐던 진실이었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다. 그중엔 평온한 작별도 있었고 혼란과 오열 속의 이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마지막 순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깨달았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한겨울의 찬 공기처럼 나를 강타했다. 평소 수십 번 들어온 절차였는데 막상 내일이 되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손은 떨렸다. 심지어 구급대원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의사인 내가. 그날 이후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무방비일까? 그 답은 단순했다. 죽음은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달 내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는 약 15가족이 가정 사망으로 오신다. 그중 90% 이상이 당황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평균 6시간 이상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만 180만 원가량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슬퍼할 틈조차 없이 절차와 혼란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어떤 가족은 장례식장에 5군데 전화를 돌렸고 또 어떤 가족은 고인을 옮기느라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모두가 같은 이유였다. 몰라서. 나는 그 무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의료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또 남은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부르는 일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꺼린다. 불길하다고, 아직 이르다고, 혹은 너무 슬프다고 말한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배웠다. 준비된 죽음은 조용하고 품이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슬픔조차 혼란 속에 묻힌다. 내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 90이 넘은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다. 아들은 장례식장부터 찾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바로 빈소 잡을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2시간이 흘렀고 고인의 처는 서서히 식어갔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죄책감만 남았다. 나는 이런 가족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 죽음은 절차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게도 상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날의 공허함이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다른 누군가의 배움으로 바꾸고 싶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나처럼 당황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 준비가 바로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이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을 떠나보낼 때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실수. 그 실수는 너무 흔해서
심지어 나조차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은 모두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내게 가르쳐준 너무나 소중한 진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일,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한 걸음이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이후 나는 수많은 가족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눈물과 혼란으로 뒤섞인 미로였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어머니가 방금 그 짧은 한마디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본능적으로 장례식장부터 찾는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다. 아무리 고인이 평생을 품위 있게 살아왔더라도 이 한 장의 종이 없이는 마지막 길조차 시작할 수 없다. 나는 한 번 70세의 아들이 90세의 아버지를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봤다. 그는 5곳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렸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연락주세요. 그가 119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 2시간 동안 아버지의 처는 서서히 식었고 가족들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울기만 했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 2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두 번째 실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누워드려야지. 추우실 텐데 이불이라도 덮어드리자. 그 마음은 따뜻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바꾸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장이 바뀌면 자연사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 그런 가족을 만났다. 할머니가 소파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은 침대로 옮기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장례는 이틀이나 지연되었다. 그들은 억울했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법은 감정을 모른다. 그 순간에 정리가 곧 의심이 되었다. 세 번째 실수는 단 한 통의 전화에서 벌어진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가족들은 급하게 외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라면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구급대원은 응급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분류해 출동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 시도되고 현장은 더 복잡해진다. 한 가족은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신고했다가 30분 동안 CPR을 받는 동안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 30분은 고인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남은 가족의 고통이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족의 혼란을 줄인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빨리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때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혼란으로 만들 수도 존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내가 본 수많은 가족의 공통점은 후회였다. 그때 움직이지 말걸. 그때 바로 신고할걸. 그 말들은 모두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단언한다. 그 순간이 오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단 한 가지를 먼저 하라. 정확히 신고하고 현장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그날, 나도 처음엔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순간의 침착함이 남은 가족의 평생을 바꾼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여러분께 그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제 올바른 절차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랑을 기술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올바른 절차, 단 3단계. 이 3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혼란도 불필요한 눈물도 피할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나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았다. 죽음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모르면 사랑이 당황이 되고 준비가 후회가 된다. 첫 번째 단계, 정확하게 신고하라. 가족이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 문장의 정확함이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구급대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반대로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심폐소생 장비를 준비하고 경찰은 응급사건으로 출동한다. 결국 집안은 소란스러워지고 고인의 평화로운 마지막은 깨져버린다. 신고할 때는 3가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 1. 고인의 나이, 2. 지병 여부, 3. 마지막 식사 시간, 예를 들어 85세 아버지이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으며 어제 저녁 8시에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원은 자연사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2번째 단계, 현장을 그대로 두어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이 먼저 움직이지만 그 손이 때로는 절차를 늦춘다.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하게 눕혀드리려는 그 마음, 차가운 손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려는 그 정성. 그러나 그 순간 현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경찰은 왜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라고 묻고 가족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다.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건 너무도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의 확인 전까지는 현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냉정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고인을 지키는 최선의 예의다. 3번째 단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라. 이 문서가 있어야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등 모든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응급실 의사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개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이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원본 3부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례 절차, 화장 신청, 보험 처리 등 각각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족은 원본을 한 장만 받아두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3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 그 3시간 동안 그들은 슬픔이 아닌 행정에 갇혀 있었다. 나는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죽음의 순간에는 침착함이 사랑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은 단지 행정이 아니라 마지막 존중의 표현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을 관리하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오후 시간이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담당 의사가 없어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미리 주치의 병원 정보를 정리해두면 훨씬 빠르다. 작년 한 가족은 밤 11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담당 의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새벽 3시에야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 4시간은 길었고 가족의 눈물은 말라버렸다. 절차가 끝나면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에 예약해야 한다. 서울 지역은 주말이면 대부분 만석이다. 화장은 평균 3, 4일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것을 마치지만 준비하지 못한 가족은 8시간,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린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바로 미리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평생의 기억을 바꾼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나는 그 한 걸음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는 그 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다. 이제 다음 단계다. 그 준비가 실제로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지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다.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그 차이는 단지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의 차이였다. 나는 그 극명한 차이를 같은 주, 같은 응급실에서 2번 보았다. 월요일 오전 85세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둘째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1169 신고했습니다. 주치의는 세브란스 김 교수님이고 지난주에 진료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사, 그리고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사망 진단서는 2시간 만에 발급되었고 미리 예약해둔 장례식장을 즉시 이용할 수 있었다. 화장장 예약도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보험사 연락도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한 장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나는 그 가족을 지켜보며 놀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들은 슬퍼하면서도 정리되어 있었다. 손자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준비된 사랑은 울음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화요일 새벽 79세의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그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주치의도 진료 기록도 없었다. 결국 경찰 신고 후 부검까지 검토해야 했다. 장례식장에 8군데 전화를 돌린 끝에야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화장장은 3일 대기였지만 절차가 늦어져 5일장으로 늘어났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할머니 명의의 자동이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미안함과 후회 속에서 서로를 탓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마치 얼음처럼 가족들 사이에 남았다. 이 두 가족의 차이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준비된 가족은 총 소요시간 3시간, 추가 비용 0원.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총 소요시간 10시간, 추가 비용 280만 원. 그러나 진짜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 어머니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왜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눈빛 속에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후회가 있었다. 그 후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후회는 피할 수 있다. 준비된 가족은 이별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냈다는 위로를 품는다. 그것이 준비의 힘이다. 나는 그날 두 가족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 준비의 본질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언제나 한 문장이 남는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를 이야기하겠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다. 이 문장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배운 인생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지혜였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준비는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는 단순했다.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5줄이 적혀 있었다. 그 5줄이 인생을 바꾼다. 첫 번째, 의료 연락처를 정리하라.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 담당 의사,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다. 만약 정기적인 병원이 없다면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도 함께 준비하라. 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물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 가족은 10년 전 수술받은 병원만 알고 있어서 사망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부검을 통해서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다. 단 한 줄의 정보가 하루의 시간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지켜준다. 두 번째, 장례 희망사항을 미리 정하라. 장례식장 2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화장 또는 매장 여부, 종교적 절차를 명시해 두라. 요즘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예약이 어렵다. 서울 추모공원은 평상시에도 사흘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의사도 가족과 미리 나누어야 한다. 한 어르신은 내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지만 가족이 몰라서 기증 기회를 놓쳤다. 이런 대화는 불편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의 형태다. 세 번째, 필수 서류의 위치를 정리하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통장, 인감도장,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종이에 적어두라. 특히 보험 서류는 중요하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년 된 보험증권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은 장례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고인이 남긴 마음의 선물이었다. 네 번째, 자동이체 내역을 공유하라.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카드 대금 같은 고정비용은 사망 후에도 계속 빠져나간다. 스마트폰 캡처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된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석 달 뒤에야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연체료까지 합쳐서 10만 원이 넘었다. 그 작은 관리 하나가 남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섯 번째,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라. 친척, 친구, 종교단체, 이웃, 간병인 연락처를 정리하라.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담당 간병인에게 가족 연락망을 반드시 알려두어야 한다. 한 간병인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 1시간 동안 울기만 했어요. 죽음의 순간은 예고 없이 오지만 연락은 준비로 대신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해두면 가족은 당황하지 않는다.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하지 마라.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시간조차 없다. 출력해서 서류함에 넣고 가족 모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그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임종 직후 15분, 그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때는 어떤 전화도 어떤 서류도 필요 없다. 그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려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고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싼다.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춘 직후 뇌의 반응은 잠시 남아있다. 그 말은 닿는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절차가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다. 그 짧은 15분 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애도의 기간이 평균 3달 단축되었다. 그만큼 마음의 회복이 빨랐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은 단지 절차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오늘 밤 가족들과 단 5분만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기억이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것은 준비하지 않음이다.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고 준비된 가족은 강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내게 하신 말이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완성되듯 죽음 또한 준비로 완성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그 한 장의 종이를 써보라.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돈이 있어서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며칠 전 내게 한 통의 전화를 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 돈은 그냥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건데요.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이었고 그 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불이익의 이유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당하게 들렸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받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그 돈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연금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돈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통장 관리 방식 하나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는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단, 비밀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그 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우리 세대는 언제나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다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안전망이어야 하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합법적인 비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1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상소득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글자가 바로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 14%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계산하죠. 즉, 실제로는 이자 한 푼 받지 않아도 매달 약 11만 원을 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계산이 무서운 이유는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돈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고, 손자 결혼식이나 장례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런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 전 만난 70세 전경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돈은 자녀들이 10년 넘게 모아준 돈이었고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쓰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그게 죄가 되나요? 내가 이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벌점처럼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는데 왜 혜택을 못 받지? 그동안 세금도 냈는데 왜 나를 부자로 취급하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돈의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보이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을 이해하면 그 틈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도의 작동 방식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떤 제도든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며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도는 차가운 숫자지만 그 숫자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활 속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지키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시 말해 정보를 아는 자의 생존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는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너무 많으면 연금이 끊기고 너무 적으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그 균형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곧 이어서 수천 명의 사례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 생활비 통장 최적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하나요? 그 질문은 늘 간절했습니다. 너무 적게 남기면 불안하고 너무 많이 남기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비율은 단순히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정의 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돈이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동시에 연금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오미경 할머니는 식당에서 평생 일하며 4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건데 내가 아프면 나라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안 준다네요.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없애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단지 통장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계산했습니다. 생활비가 월 90만 원이니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자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뒤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전기세와 약값을 내시며 내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 돈도 그대로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연금도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산이 서툴러서 복잡한 건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생활비 X6, 1일 최적의 통장 잔고. 월 70만 원이라면 420만 원, 100만 원이면 60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많은 분들이 한숨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모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연금공단은 통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빠져나가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한 76세 택시기사 출신의 최병국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줄여야 합니까?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분은 통장에 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3달 뒤 그는 첫 연금을 받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네요. 돈도 그대로 있고 매달 34만 원이 들어오다니.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걸. 우리의 부모 세대는 늘 성실하면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알아야 지킨다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 통장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제도지만 그것을 아는 어르신들은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심사에서 없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은행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그 상품이 오늘 이야기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없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두 번째 연금이네요.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은행 직원조차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가 있고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후자입니다. 70세 장태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3,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상품의 존재를 알고 3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연금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정한 장기저축 예금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 안정자금으로 인정되어 자산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만기 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어르신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상품은 숨겨진 금고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불법이 아니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노후 생활비로 지정해두면 심사에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면 공단은 그 돈을 활동성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덧붙입니다. 돈을 지키는 데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제도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불법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합법적인 정보와 전략은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어느 날 상담소로 오신 68세 김윤자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포기란 돈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김윤자 할머니는 통장 관리를 다시 시작했고 반년 뒤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노인우대 장기저축은 단지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확신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의 평화는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보관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움직이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의심을 사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합법적인 증여와 자산 이동의 원칙, 그리고 수십 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노후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절차를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니 연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모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선물처럼 준 돈이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자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76세 김영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연금 신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 결국 김 어르신은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을 증명한 뒤 6개월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주나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웃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기록만 남겨두면 그 돈은 의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금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천천히 이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제도는 패턴을 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의심받지 않습니다. 한 73세 강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연금 신청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신청 전에 줄여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 거래 패턴. 결국 그녀는 6개월 뒤 계획적으로 다시 준비하여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그땐 몰랐어요.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손해였네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돈을 옮길 땐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평가 기준은 합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68세 김영수 어르신과 65세 이명자 할머니 부부는 처음엔 각각 신청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합산 자산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하나로 통합하고 각자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죠. 몇 달 후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68만 원이 들어오니 이젠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방법에는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더 이상 제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연금 받고 보니 그동안 손해본 게 너무 아깝네요. 그분은 연금으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오래된 틀니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 미소가 나에게는 어떤 금액보다 값졌습니다. 결국 연금은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전략을 종합해 봅시다. 통장 관리부터 증여, 주택 수리, 장기 저축까지 모든 과정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리를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나는 87세 한영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6번이나 연금 신청에 실패했던 분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치나 여유가 아니라 평생 아껴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넣고 100만 원은 오래된 집의 화장실을 고쳤으며 500만 원은 손자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겼죠. 그 결과 7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을 8살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9년째네요. 지금까지 3,6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되찾은 이야기구나. 또 다른 예로 박상철 어르신은 시골에 논과 밭이 있었지만 연금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자산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번 돈처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어르신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장에는 살 6개월치 생활비만 남겨두세요. 둘째,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주택 수리나 안전설비에 투자하세요. 넷째, 자녀에게 증여할 땐 반드시 계획적이고 신고를 하세요. 다섯째, 농지와 실거주 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연금 신청 1달 전에 갑자기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노후 자금은 장기저축으로, 생활비는 생활통장으로, 수리비는 따로 분리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의 경제보다 준비의 경제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 마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이미 변화를 만든 겁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나는 10살에 처음 연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틀니도 새로 했어요. 이제야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평생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노후가 바뀌는 첫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